진지하게 어떻게 하면 프랑스를 이길 수 있을지를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프랑스랑 엇비슷하거나 오히려 약한 상태에서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이리스크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기존에 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아르덴 숲을 우리가 한번 통과해서 가보자. 거대한 이 기갑 전력을 이끌고 아르덴 숲을 지나서 메주강을 건너서 가면은 엄청난 이 회랑 평지가 펼쳐진다. 그러면 그 평지를 따라서 대서양 해역까지 쭉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게 일반적인 아르덴느 숲의 길이에요. 오솔길 같은 네, 약간 그냥 겨우 2차선 될 정도의 길에 주변에 저렇게 언덕과 나무들이 있어갖고 옆에 빠져나가기도 힘든 길들, 저런 길 하나를 일개 기갑사단씩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오래 걸리는데 문제는 프랑스군이 이 오래 걸리는 이 시간 동안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군에는 좀 의아한 게 뭐냐면 강력한 포병이 있거든요. 네. 포병의 포격이 거의 없었다. 근데 그걸 저 독일 공군의 지원으로 뚫은 겁니다. 저 스투카. 그래서 계속 저 스토카드에 떠갖고 폭격이 그날 한나절 내내 이루어집니다. 공군의 위력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포병을 파괴한 거 말고도 거의 이제 마비 상태에 빠지는 거죠. 이게 지금 현대전하고 뭐가 달라요?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폭격과 진입 그리고 뒤에 교두보 안에하고 전차 부대 들이닥치고 이걸 계속 순차적으로 지금 밀고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로서는 되게 획기적이었던 방법이었죠, 이게. 지금 C 집단군은 마지노선을 묶어두고 있고요. 그리고 A 집단군은 중앙을 뚫고 허리를 그냥 쫙 잘라나가고 있고요. 네. B 집단군은 보무도 담당하게 우리가 주력군이야. 묶어놓고 있죠. 이거 지금 이 상태에서 A 집단군이 허리를 잘라서 위로 탁 치면 그야말로 섬멸. 파리를 갈 것도 없어요. 끝나는 겁니다. 프랑스 상층부는 거의 마비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 그 상층부가 마비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이 처칠의 회고록에 나오는데 처칠이 드디어 이제 수건이었던 네. 총리가 되는 시기가 바로 5월 10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5월 16일에 사태를 수습해야 되니까 파리로 갑니다. 파리로 만나려고. 가서 네. 최고 사령부와 정치인들을 만나는데 여기서 이제 가물랭 장군을 만나거든요. 네, 가물랭 장군을 만나서 물어보죠. 예비 병력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지중해 사람 특유의 그 제스처 있거든요. 없다고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우리 프랑스어로 옥긴 하면 이제 전혀 없습니다. 처칠이 볼 때 분위기가 정말 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분위기 어색하니까 그냥 창밖을 봤더니요. 창밖에서 프랑스 외교부 직원들이 다 이렇게 술에다가 온갖 서류를 실어가지고 피난 갈 준비. 마당으로 가서 거기서 불태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공문서를 불태우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공문서를 불태우고 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항복을 생각하고 있다. 아니면 완전히 패망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패배주의에 빠진. 이런 상태였던 것이고 처칠이 하는 얘기가 속으로 참 기가 막히다. 어떻게 그 800km 전선을 사수하는 최고의 육군 강국인 프랑스가 손 놓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써 있죠. 아무리 위기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엘랑 정신으로 무장했던 프랑스군 돌격 정신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호준 씨가 더 가슴 아파하는 것 같아요. 진짜. 엘랑 근데 반격 없습니까? 반격을 합니다. 네. 이 프랑스 이대로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그 선봉에는 우리 키다리 아저씨 기다려 씨. 드골 장군이 나섭니다. 드골 장군은 나중에 단순히 프랑스 망명 정부를 이끈 그런 뭐 정치가로서만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전에도 굉장히 무골로 이름이 난 사람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도 굉장히 활약을 많이 했었고 2차 세계대전이 전간기에는 프랑스에서 이 기동전을 신봉하는 대표적인 주자였죠. 그래서 드골이 전간기에 일종의 10만 양병사를 주장했어요. 기갑사단들을 갖다가 6개를 창설해갖고 이 10만 전략 예비대를 양성해야 된다. 그래서 이 강력한 기동 전략 예비대가 어느 방향으로 독일군이 쳐오더라도 결정타를 날릴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걸 일찍이 역설을 했었는데 그걸 프랑스의 장군들이 안 받아들인 거죠. 대신에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급하게 독일군의 기갑부대를 막을 하나의 기갑사단을 추가로 조직을 합니다. 제4기갑사단인데 그래서 그 지휘관에 드골 장군을 임명을 해요. 그러면서 지금 부족하지만은 이 병력을 이끌고 어떻게든 반격을 해봐라. 그래서 지금 스당에서
영블레어 패한을 향해서 계속 돌진하고 있는 독일 기갑부대 앞에 드디어 이 드골의 제4기갑사단이 투입이 됩니다. 아 이제 기갑 대 기갑으로 맞짱을 뜨는 건가요? 네, 그래서 5월 17일에 드디어 몽코르메에서 반격에 돌입을 합니다. 이제 과감하게 반격을 시도해 보지만은 문제는 워낙 급조된 부대이다 보니까 아직 훈련이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계속 베프 109 전투기와 스투카의 지원을 받는 독일 공군의 끊임없는 차단 공격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어요. 어느 정도 독일군에게 약간의 피해를 주기는 했지만은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때가 사단장 발령 나고 일주일도 안 됐던 시점이죠. 예. 네. 이렇게 해서 제19군단이 계속해서 이 오아즈강을 넘어갔고 지금 쏨강으로 쏨강 연안을 따라서 영불 해협으로 진군해 가고 있습니다. 그 북쪽에서도 보조를 맞춰가는 독일의 7개의 기갑사단이 뮤즈강을 넘어서 일제히 서쪽 방향으로 내달리기 시작을 하면서 점점점 이 프랑스 일군 및 영국 원정군과 남쪽에 있는 프랑스군 주력 사이의 간격이 점점점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을 했죠. 이 상황을 더 방치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프랑스군도 그 다음 반격 포인트로 잡은 것이 아라스라는 곳입니다. 저 아라스라는 지역은 우리가 1차 세계대전 때 격전지였던 깡브레 일대에서 조금 더 서쪽으로 간 곳이에요. 서로 멀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프랑스군과 영국군이 함께 연합작전을 펴기로 합니다. 저 지역에 프랑스군은 1개 경기계화사단이 있었고요. 영국군도 1개 전차여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병력들이 합세해서 남쪽으로 주력 방향으로 뚫고 나가다 보면은 설마 독일군이 이걸 갖다가 막아낼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마는 손발이 안 맞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계속해서 독일 공군이 줄기차게 때려대면서 집결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프랑스군과 영국군이 시간 맞춰서 통일된 공격을 하기에는 더 이상 시간 여유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영국군이 단독으로 반격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바로 영국군의 타겟이 된 사단이 독일의 7기갑 사단이었고 롬메. 그 지휘관이 바로 유명한 롬멜 장군이었습니다. 이 당시 사실 롬멜 장군은 기갑병과 출신이 아니었거든요. 아시다시피 보병 장교로서 명성을 떨치고 히틀러의 경호부대 지휘관으로서 초반에 활약을 했었는데 전공을 세우기 위해서 몸이 달아있던 롬멜 장군이 전선에 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해갖고 제7기갑사단장이 돼서 나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그 꾹꾹 숨겨왔던 그 영웅 본능을 갖다가 되살려갖고 여기서도 어마어마한 페이스로 휘하 장병들을 몰아붙이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의욕이 앞서 쫙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여기서 불의의 일격을 먹은 겁니다. 영국군이 들고 나온 전차가 제법 맷집이 있는 전차였습니다. 마틸다. 맞습니다. 네, 특히 마틸다 1이 있고 2가 있었는데 이 마틸다 2 한 줌밖에 안 됐지만 아주 짧은 시간 독일군을 공포에 몰아넣습니다. 아 근데 생긴 거 정말 우락부락한 사나이처럼 생겼는데 또 이름은 또 마틸다. 여자애들이 마틸다네. 마틸다. 진짜. 예, 레옹에 보면 마틸다 무섭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네요. 네. 딱 봐도 떡장갑의 단단해 보이네요. 포스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게 그 독일군의 요 37mm 대전차포를 콩 튕기듯이 튕겨내면서 37mm 대전차포도 상대가 안 되고 그게 안 되니까 3호 전차, 4호 전차가 나서도 제대로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좀 밀렸지만은 거기에 굴할 롬멜이 아니죠. 롬멜이 어떻게 역공을 했죠? 아우트 불러와 이렇게 했어요. 아우트가 이제 팔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예. 88 불러와라고 해서 야전 그 방공포병 그 중령인가가 왔어요. 와서 아우트 가져와서 저거 쏘라고. 그러니까 이 중령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장군님, 저희 부대는 대전차 전투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부를 해요. 그래서 롬멜이가 뭐? 내가 쏘라는 대로 쏴라고 해서 직접 지휘해요. 한 발 맞으니까 이제 뚜껑이 탁 따지는 거죠. 방공포 부대 중령도 놀라가지고 뭐 또 없나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이게 이제 독일군에게 충격은 좀 줬습니다. 어떤 충격을 줬죠? 잘못하면 정말 연합군이 반격을 또 해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충격. 독일군이 그전에는 쭉 계속 서쪽으로 진격을 하면서 몽코르네 전투, 드골 장군의 제4기갑사단을 격퇴한 다음에는 남쪽에서 더 이상 증오는 없다. 그러고서 우리가 지금 점점점 포위망에 갇히고 있는 영국군과 프랑스군을 가두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전부터 사실
독일군 내부에서 장군들이 경고하기 시작한 것이 이거 불안하다. 너무 풀려도 왜 이렇게 잘 풀리는 거냐? 혹시 이거 덧이 아닐까? 그렇죠. 이걸 생각을 하게 된 군대 거예요. 격언이 있죠. 너무 잘 풀리면 덫을 의심해봐야 맞아요. 되니까. 지금 우리가 너무 깊숙하게 와도 너무 깊이 왔다. 그 당시에 위험 징후가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 전방의 기갑부대와 후방을 후속하는 보병부대 사이의 간격이 너무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선 시차를 나가봐도 빈틈이 숭숭숭숭 보이는데 여기서 어디 하나 저기 반격해서 연결 시도를 하다가는 우리 끝장날 수도 있겠다라는 공포가 밀려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야 이거 왜 저기 반격을 안 하지라고 했는데 마침 그때 아라스의 역공이 있으니까 영국군이 가진 전차가 생각보다 강한데 이거 우리 상대하기 어렵겠는데 지금은 맛배기로 나온 거지 이제 제대로 전력을 집중해서 밀고 나오면은 우리 상대 못한다 이런 공포가 밀려오면서 그때서부터는 태도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이걸 서포트를 많이 해주던 룬트슈타트 같은 장군들도 이제 페이스 좀 늦춰. 너무 지금 우리 흥분했다. 구데리안 너무너무 잘해왔지만은 지금 너무 하이퍼 상태니까 이제 약 좀 그만 마치고 애들 좀 진정시켜라. 이렇게 계속 압박을 넣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여기서부터 이 스텝이 꼬이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독일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연합군은 더 반격해볼까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아 맞아요. 반격 작전도 제대로 지금 못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일한 희망이 어떻게 보면 독일군을 중간에 끊어가지고 어떻게 전세를 뒤집는 거였었는데 사실 그것도 무의로 끝쳤고 네.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건 뭐냐면 독일군 기갑 부대들이 완전히 해안 쪽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 주력군의 이제 뒤통수를 완전히 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전면에는 독일군 지금 비집단군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이 되는 겁니까? 완전히 갇히게 되는 상황인 그렇죠. 겁니다. 그러면 영국 원정군이든 그 안에 있던 프랑스군 입장에서도 선택지는 이제 둘 중 하나인 거예요. 하나는 어떻게든 고립되더라도 끝까지 싸우거나 아니면 바다로 철수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배가 있어야지. 네. 도망. 배 타고 영국으로 도망갈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건데 지금 영국 원정군 입장에서는 후자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철수를 해야겠다고 하는데 사실 철수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많은 엄청난 30만이 넘는 병력이잖아요. 이 일대에 있는 병력이. 철수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옛날에 우리가 흥남 철수할 때처럼 탄탄한 이 화력을 바탕으로 한 교두보를 만들어 놓고 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병력을 꺼내와야 되잖아요. 그때 엄청나게 미군이 한포 사격하고 지원을 해줬죠. 그렇죠. 거기에 방어선을 탄탄히 또 네. 구축을 했고요. 근데 그 방어선을 처음에는 병력이 없어가지고 중대급 병력이 급하게 한 덩케르크 앞에 있는 15km 정도의 방어진지를 펼칩니다. 그때 만약에 독일이 계속 쳐들어왔으면 전혀 어떻게 하지 못했을 텐데 전차를 밀고 들어왔으면 안 되는 거죠. 예, 독일이 이상하게 계속 안 들어와요. 네. 독일군이 24일 날 히틀러가 전 부대에게 정지 명령을 내렸거든요. 왜? 독일군도 여기다가 옥수수가루 한때는 이게 2차 대전 최대 미스테리라고 그런 미스테리죠. 적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뭐 전통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네 가지가 있었는데요. 네. 첫 번째가 뭐냐면 지형 문제. 네. 거기 그 습지가 많아서 늪지대랑 전차가 들고 들어가면은 이제 수렁에 빠져가지고 옴딱달싹 못 서서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멈춰라라고 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괴링이 또 한 번 공군력만으로 네. 다 박살낼 수 있다. 네. 괜히 전차 들어가지 말고 우리 공군이 하겠다고 이제 나서면서 히틀러가 육군 보고 중지 명령을 내렸다. 뭐 이런 설명 방식이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너무너무 잘 풀리니까 이거 위험하다. 함정이다. 너무 빨리 진격을 해서 대형이 흐트러지고 혼란이 있으니 조금 멈춰가지고 추스린 다음에 또 밀어붙이자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살짝 그 진격을 멈췄다는 얘기가 있고요. 네 번째는 또 정치적 계산이라는 의견이 있어요. 왜냐하면 히틀러가 영국을 제압해야 되겠지만 대영 제국 자체를 붕괴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고 역량 바뀌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동맹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데 평화협정 같은 거. 예. 근데 만약에 이 프랑스 땅에서 30만 명이나 되는 영국군을 몰살을 하게 되면 오히려 영국의 항전 의지가 솟구치면서 그 다음에 있을 정치적인 어떤 타협이 불가능하다. 나름 배려를 해준 거네요. 네, 그래서 몰살을 피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전통적인 방식이었죠. 거기에 또 다른 몇 가지 가설들이 있는데 상대방이 이만큼 포위되어 있는지를 제대로 인식을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갇혀 있다라는 거를 제대로 인식을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독일군도 그 성공이라는 게 되게 낯설었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독일은 사실 철저한 육군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부대들이 배를 타고 갈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 아, 저거 놔둬도 한 달 동안 못 나가. 네, 그다음 최근에 와서 이제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틀러와 장군들 간의 역학관계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히틀러 입장에서는 내 아이디어가 그래도 많이 투영이 돼서 내가 이 지금 프랑스 전역을 나름 그래도 기획했다고 생각하고 해왔는데 중간에 이게 잘 풀리다 보니까 장군들이 입김이 어때? 점점 세진다. 막 세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히틀러는 항상 자기가 중심이 되고 싶고 자기의 말에 장군들이 절대 복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인데 장군들이 기고만장해지면서 자칫 내가 이 어떤 승리의 무대에서 엑스트라가 될 수 있겠다라는 우려감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장군들이 지금 하고 싶어하는 거를 못하게 해야겠다. 이 기회에 완전히 기강을 잡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장군들의 생각에 반하는 정지 명령을 내리면서 승리의 온전한 주인공은 장군들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확실한 꼬장이었다라는 해석이 많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가 되기 그렇죠. 위해. 네. 제가 보는 근본적인 이유는 독일군이 실질적으로 전술적인 역량의 한계에 도달했어요. 아, 독일군에. 13일에 스당을 돌파한 다음에 21일 전후로 해서 드디어 대서양에 도달하는데 이때까지 일주일 넘게 그 기갑 부대들이 쉬지도 않고 달려온 겁니다. 진격 상황과 속도와 거리를 보면 네. 이미 전차 스펙을 넘어선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어떤 강군이라도 뻗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거기서 방향을 전환해서 이제 해안을 그냥 돈 것이 아니라 주요한 영불 해협의 항구들을 이제 점령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깔레스도. 근데 깔레에는 영국군이 수비대가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었기 때문에 깔레를 점령할 수가 없었고 이런데 하나 포위를 해놓은 상태에서 계속 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후비대를 남겨놔야 될 지역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면서 5월 24일이 되면은 사실 최전방까지 따라올 수 있었던 부대들은 굉장히 이제 소수에 불과했고 보급 역량도 이미 거의 한계에 도달해갖고 이제는 휴식이 진짜 필요하다. 여기서 더 무리하다가는 무슨 사고가 날지 모른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의 문제가 거기서부터는 운하지대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방어 부대들이 운하의 수문을 갖다가 다 열어갖고 수몰 작전을 펴기 시작해요. 왜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이 키이우 함락을 막기 위해서 드네프르강에 수문을 열어갖고 저지대 침수시키고 그랬잖아요. 그 수공 작전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좁은 도로들마저 완전히 잠겨버리면서 사실상 전차가 밀고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걸 다 감안을 해서 일단 물이 빠질 때까지 잠깐 기다려라. 정지 명령이 내려진 것이고 그래서 이 3일간의 진격 명령이 어마어마한 실책이었냐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바는 그렇게까지 큰 잘못은 아니었다. 그 이후에도 충분히 이 됭케르크 철수를 막을 기회가 있었어요. 가장 큰 기회가 뭐였냐면은 5월 28일에 B 집단군이 계속 압박을 해 들어오다가 결국에 벨기에가 손을 듭니다. 그때 동쪽 방어선에 벨기에 군들이 구멍이 나. 네. 다 손을 놔버리고 네. 행복해버리니까 방어선 전체가 구멍이 숭숭 뚫리게 됐어요. 만약에 그때 B 집단군이 과감하게 벨기에군 전선을 갖다가 확 인수해버리고 밀어붙였으면은 아마 됭케르크까지 뚫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까 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의도적으로 히틀러가 살려 보내준 게 아니냐 약간 이런 것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 당시에 정지 명령을 내렸을 때는 말씀대로 합리적인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이거는. 근데 문제는 결국에는 영국군이 다 가버렸잖아요. 그 뭐가 잘못돼서 그러느냐? 아, 이때 정지 명령만 안 내렸으면 됐을 텐데라는 후세 판단이 더해지면서 당시에 정지 명령이 문제가 있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렇다면 그걸 내렸는지 이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당시 시점에서는 뭐 크게 문제되지 않은 정지 명령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뭐 당시에는 사실 네. 나중에 이미 많은 끝났는데. 장군들이 네. 전후에다 돼서 그때 살려보내는 바람에 졌어라고 하지만은 그렇죠. 당시엔 별로 군말이 그렇죠. 없었어요. 그것도 살려 보냈는데 영국군이 저항하면서 전쟁이 아니 판세가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뭔가 파장이 커진 거잖아요. 결국에는. 근데요, 그때 당시에는 일반 병사들한테 잠도 잘 못 자고 밥도 잘 못 먹고 이럴 때 마약을 먹이잖아요. 그게 어떤 종류의 마약? 그때 우리 태평양 때도 나오긴 그때 했는데. 피로뽕 네. 얘기했지만 피로뽕이죠. 메산펜. 네. 합성 마약이에요. 그럼 이제 병사들이 각성 상태가 계속되면 위험 상태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좀 쉬기도 하고 잠도 자야 되고 먹기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넘어서면 죽는 거죠.
그래서 군의관이 항상 모니터링하면서 상태가 위험해지면 즉시 투약을 중지하고 가서 쉬게 하라 그런 지침이 있었죠. 참 잔인해요. 진짜 전쟁이라는 거는 참 잔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명령에 그런 것들도 분명히 적용이 됐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한동안 분명히 끝없이 전진하다가 한계점이 온 게 아닌가라는 것도 맞아요. 분명히 존재하지 않을까. 네. 덩케르크의 기적에는 참 많은 네.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네. 이 이야기에는 수비대 이야기도 있고 네. 그리고 사람을 살린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죠. 독일군이 이제 정지 명령이 풀립니다. 3일 뒤에 풀려요. 네. 그래서 27일 날 덩케르크 교두보를 뚫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는 이미 방어가 단단해져 있었고 26일부터 이제 영국군이 철수를 하게 되는데 사실 철수를 할 때 영국군도 이건 엄청난 규모의 철수 작전이잖아요. 그 빠른 시간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군함뿐만 아니라 우리 영화 덩케르크에도 나오다시피 민간인 선박. 심지어 민간 요트까지도 네. 와서 할 정도로 뭐 통통배도 와서. 상선 통통배, 뭐 유람선까지 와가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영국 국민들이 전쟁에 들어간다라고 할 정도로 사회의 관심을 받으면서 해 나가는데 5월 26일부터 28일 날 10,000명이 나가요. 되게 적게 나갔죠. 그러네요. 네. 그런데 29일 날은 47,000명 정도가 나갑니다. 그리고 31일 날 같은 경우는 거의 7만여 명이 나갑니다. 그게 가능했던 거는 이런 리틀십 같은 많은 노력이 있었겠지만 사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운이 따라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운은 결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저는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그 운이 뭐냐면 그 도보 해협, 그러니까 영국이 해협 쪽이 사실 엄청 뭐 유 교수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파도가 그렇죠. 예. 엄청 험한 곳인데 그 기간에 와서 마치 호수처럼 연못처럼 잔잔해졌대요. 또 하나는 날씨가 흐렸어요. 비행기 공수량. 네, 공습 지원을 독일이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5월 26일 날 시작해서 6월 4일까지 해서 마무리가 됐는데 이때 이제 빠져나간 병력이 덩케르크에서만 34만 명이고 다른 항구에서도 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36만 명이 나갔고 그때 프랑스군 같은 경우도 거의 12만 명이 나갔습니다. 영국군 한 24만, 프랑스군 12만 정도가 본토 영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어떤 철수 작전인 거죠. 그렇죠. 예. 만약에 이들이 죽었다면 진짜로 2차 대전은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는 영국이 거죠. 항복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국민들한테도 엄청난 타격이었고, 예. 우리 원정군이 가서 다 몰살당했더라, 포로가 됐더라, 얼마나 큰 그렇죠. 심리적 타격인 겁니까? 네. 살아 돌아왔다는 것은 후위를 도모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줬던 거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이 프랑스군이었어요. 어. 네. 방어선을 펼쳤던 네. 교두보를 확보했던. 프랑스는 어차피 여기가 자기들이 지켜야 되는 고국이잖아요. 특히 포위망을 조여올 당시에 릴 쪽에서 상당히 저항을 치열하게 했었고요. 그다음에 벨기에 영내로 쫓겨 들어온 다음에도 죽더라도 우린 여기서 끝까지 맞아 싸우다가 조국 방향으로 뚫고 나가야 된다. 연애는 조국이 뒤니까 뒤로 그렇죠. 가지만 우린 조국이 앞에 있다.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면 영국군, 땅을 바라보고 있으면 프랑스군. 그러면 이 덩케르크 작전을 바라보는 프랑스와 영국의 시선 자체가 좀 다르겠네요. 다르죠. 사실 프랑스 사람들이 좀 더 화가 날 수가 있는 게 사실은 이 영국은 패해가지고 도망쳐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간 거 아니에요. 근데 마치 이기고 돌아온 양 축제 분위기가 된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사상 유례 없는 예. 성공적인 철수 작전이다. 뭐 그런 식으로 그 선전을 했던 것이죠. 피해가 거의 없이 왔다. 중장비는 다 나고 가는데. 프랑스 입장에서 보면 아니 자기는 지금 조국을 잃고 땅을 뺏겼는데 저 나라는 오히려 더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그 기분 나쁘고 열패감이 있었을 것이고요. 영국과 프랑스의 동맹 자체가 사실은 그 종지부를 찍는 분수령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저는 완전히 깨졌다기보다는 좀 티격태격 되게 됐다. 그러니까 결국 잘 나갈 때는 서로 사이가 좋다가 위기의 상황에서는 갈등이 엄청 심해진 상황이 이때이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영국 입장에서는 비록 자기네들은 덩케르크에서 철수를 했지만 예. 아마 내심 그리고 프랑스한테 계속 주장했던 건 뭐냐면, 프랑스 너희 혼자서 충분히 싸울 수 있지 않느냐. 너희 아직 망한 거 아니다. 아직 마지노선 건재해요. 너희 마지노선도 있고 부대가 많이 남아 있고 뒤로 뚫고 들어와. 영토가 아직도 파리도 지금 살아 있고 건재해요. 방어선 아직 있어요. 살아 있는데 왜 너희는 이 모양이냐. 아까 프랑스군의 불만도 있었고, 동시에 프랑스군 너희는 진 게 아니니까 해봐라.
지금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니네 집 아니라고 말 막하네. 근데 그래서 프랑스는 더 열받는 거고. 그래서 지금 동맹이 지금 완전 티격태격 하는 거죠 지금. 안방하고 부엌은 남았으니까 나머지 불탔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라 이거야. 다만 너희가 정신 차리고 싸워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네. 너네 살 길은 너네가 알아서 차리고 네. 이제는 우리 안방으로 적이 밀고 들어오게 생겼으니까 우린 여길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 당시의 상황이 영화 다키스타워에 잘 나와 아주 있죠. 잘 나오죠. 네. 참 정말로 보기 싫지만 외교 잘하는 나라다라는 거는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프랑스 뭐 이대로 뭐 주저앉으면 어떡할 거예요. 주저앉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든 재건해야 됩니다. 그리고 맞서 싸워야 되고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럴 때 쓰는 말 있죠. 그래도 구간이 명관. 구관이 명관. 네. 1차 대전에 누가 잘 싸웠더라. 1차 대전의 영웅 목록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명의 인물이 또 무대에 나서는데요. 일단 패탱, 빼땡. 일제 세계대전의 영웅이죠. 그래서 패탱이 처음에는 부총리로 임명이 됐다가 이제 곧바로 또 총리가 돼서 권력을 이끌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사령관으로서 나왔던 사람이 배강 장군입니다. 이름도 셉니다. 예. 이때 패탱 총리의 나이가 80대 중반이고 배강 총사령관이 70대 중반.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뭐 옛날 그 이마룡 씨의 말대로 이 나이에 내가 하리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모진 풍파를 겪고 일어섰던 분들이니까요. 예, 또. 예. 네. 그래서 제가 뭐 여기서 뭐 패탱 장군에 대해서 뭐 또 설명할 필요가 없이 워낙 우리가 많이 다뤄왔던 인물이고 배강 장군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제1차 세계대전 때 호슈 장군의 참모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폴란드 소비에트 전쟁을 할 때 배강 장군이 폴란드에 가서 자문관 역할을 하면서 프랑스의 어떤 군사 원조를 이끌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80대 노인과 70대 노인이 위기에 빠진 프랑스를 이끌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영웅들이 와서 뭔가를 하기에는 사실상 지금 너무나 위기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지금 프랑스군 주력이 무너진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휘부가 지금 마비에 빠진 거죠. 시스템이 붕괴돼 버린 시스템이 것 같아요. 붕괴되고 근데 그걸 붕괴됐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걸 막아보려고 이 두 명이 등판을 한 건데 지금 국민들이 지금 상황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미 이쪽 지역에서 쭉 피난을 가고 있는데 피난민 숫자가 무려 800만 명이에요. 그러면 피난민이 지금 어딜 다 메운 겁니까? 도로와의 모든 것을 메운 상태고 거기 피난민들이 오면 또 어떤 게 퍼집니까? 역병. 어마어마한 공포. 예, 소문의 역병이 퍼지죠. 공포와 소문이 모든 걸 밀고 와서 독일군에는 말도 안 되는 무기가 있다더라. 우리 다 죽인다더라. 우리 내부에 적이 너무 많다. 오열들, 간첩들 너무 많다. 우리 이로 있다가 다 죽는다. 이런 문제에 지금 직면해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습니까? 군사적으로 이거를 더 이상 안 밀려나게 막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솜강과 앵강 사이에 우리가 방어선을 다시 펼쳐서 여기서 어떻게든 독일군의 남하를 한번 저지해 보자 이거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또 다시 솜이군요. 네, 그래서 이 방어선 이름을 만들죠. 배강 방어선입니다. 배강. 최대한 지연전으로 막아보고 후방에서 내비병력 동원해서 어떻게든 막아보자.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의 향수를 끌어들여서 네. 지금 뭔가 모면하려는 그런 수예요. 우리 아시겠지만은 프랑스인에겐 마른의 기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른의 대강의 기적. 그때도 우리가 절망적이었지만은 어떻게든 우리가 의지를 불태우니까 어떻게든 막았었다. 지금도 잘 해보면 할 수 있다. 그리고 베르댕 전투 시작될 때 얼마나 우리 어려웠냐. 그때 패탱이 나서갖고 우리의 역전을 이뤄내지 않았느냐. 그런 걸 자꾸 소환을 하면서 그분들이 다시 한 번만 기적을 만들어 주시길 하면서 네. 이제 소망하고 있었던 거죠. 국민 여러분, 파리의 기적을 만들어냅시다. 네. 근데 그 상대가 롬멜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독일군은 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적색 작전이라는 걸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은 프랑스 군을 완전히 이제 섬멸하겠다라는 생각이었던 거고 중앙에서는 이제 강을 도파해가지고 파리로 직행을 하고 서쪽과 동쪽에서는 각각 압박을 가해가지고 프랑스군 자체의 어떤 후방 차단을 하면서 제편에서 들어오는 것 자체를 막아보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 동시에 마지노선에서 집단군이 있잖아요. 압박을 해 나가면서 묶어 넣는데 마지노선도 솔직히 한 번 또 뚫립니다. 마지노선인데요. 우리가 마지노선 이 자체로서 완벽한 건 아닙니다. 마지노선은 이 수많은 단단한 보도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 중간중간에 적절한 병력들이 들어가 있어야지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프랑스 자체도 요새 안에 들어앉아 있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요새 안에 있는 병력과 요새 밖에 있는 병력이 적절히 이제 합동작전을 다 기획해서 준비를 해놓은 건데 저쪽이 갑자기 큰 공백이 생겨버려서 그 예비대를 다 가니까. 차출하기 위해서 쫙 병력을 빼내니까 그 빈틈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독일도 이 마지노선을 정면으로도 공략을 해내기 위해서 다양한 공격 수단들을 준비해 놓습니다. 이 프랑스군의 이 당시 마지노선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였냐면은 방어력은 강한데 화력이 약했어요. 장갑 큐폴라나 이런 거 보면은 이때는 포탑이 쑥 나왔다가 빠방 쏘고 쑥 들어가는 거 영상에서 저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포가 작아요. 75mm와 130mm 포고 사정거리가 기껏해야 한 5, 6k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충분히 그보다 원거리에서 관통력이 큰 포들을 많이 새로 투입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타격을 하면서 이제 병력이 많이 빠져나갔으니까 중간중간으로 침투에 들어가서 화염방사기로 쏟아붓는 이런 식의 공격들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슬슬 된 거죠. 그러면서 마지노선도 점점점 하나씩 위기에 빠져들고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쏨강과 N강 방어선의 방어 밀도가 너무 낮았습니다. 성겼죠, 굉장히. 그리고 프랑스군의 항상 장점은 반격이었잖아요. 엘랑을 내세운. 근데 반격이 되려면 적이 한 군데 뚫고 들어왔을 때 적이 좀 속도를 내지 못해야 됩니다. 지지부진하고 천천히 들어오고 있을 때 우리가 그 지점을 향해서 예비대를 몰아갖고 확 밀어붙여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뚫는 부대들이 기갑부대라는 게 문제였죠. 우리가 포착해서 반격할 여유도 없이 쉥 지나가 버리는 부대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며칠 쉬었더니 회복 다 한 거죠, 지금. 네, 2주일간 휴식을 하면서 힘을 딱 비축해 놓은 다음에 드디어 기갑부대들이 다 쏨강 N강으로 밀려왔습니다. 그 선봉에 섰던 부대 중에 하나가 롬멜의 제7기갑사단이었죠. 롬멜 같은 경우는 이제 쏨강에서 담당한 구역이 전방에 철교가 하나 남아있는 걸 확인을 했어요. 이거는 나중에 프랑스군이 반격을 위해서 교각을 갖다가 남겨놓고 이 겉에 침목만 다 제거해 놓은 상태였는데 저거 남아있다 하면서 즉시 포격을 가함과 동시에 그 위에다가 널판지를 깔아가면서 그걸 갖다가 전차 진격로로 탈바꿈시켜서 확 밀고 나가버렸죠. 이런 식으로 항상 롬멜은 롬멜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독일군 장교들도 그랬지만 특히 롬멜은 임기응변에 워낙 능한 장군이어서 물론 부하들이 좀 피곤했지만 그것 때문에 본인이 그걸 다 찾아서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롬멜은 이게 뭐라 할 수가 없는 것이 만약에 도하를 해야 된다. 자기가 막 직접 정신이 가. 나면은 옷 다 젖어가도 그냥 자기가 강물로 뛰어들어갖고 빨리 가 이렇게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부하 장교들이 뭐라 이걸 할 수가 없었어요. 아주 죽을 뻔도 해요. 그러다가.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람이 여러 차례 죽을 고비 넘겨가면서 진두진격을 하니까 그 방어선이 결국에 뻥 뚫려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독일 공군이 가만히 있습니까? 독일 공군을 상대할 때 그나마 이제까지 버텼던 거는 영국의 우수한 전투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영국 전투기가 이제 다 빠져나갔습니다. 우리 본토 지켜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제공권이 확실하게 독일에게 장악된 상태에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롬멜은 쏨강 전선을 돌파해서 곧장 대서양 해안으로 내달립니다. 그래서 롬멜의 제7기갑사단은 쉐르부를 향해서 남아있는 영국군을 갖다가 완전히 포로로 잡고 이 주요한 항구 쉐르부를 장악하죠. 그리고 나머지 부대들도 거침없이 이제 뭐 프랑스를 종단을 해갖고 일부는 저 멀리 포도주 마시러 보르도까지 가고 그리고 또 일부는 파리로 접근하니까 프랑스 정부가 파리를 무방비 도시로 선언하고 선언하죠. 예. 다 퇴각을 해버리죠. 네. 그리고 나머지 부대들은 싹 돌아서 드디어 마지노선 후방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롬멜을 비롯한 이런 장군들을 한두 명이 아닌 다수를 보유했던 독일군 입장에서 이 기갑부대가 엄청난 전설로 지금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독일군 기갑부대의 저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신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착각해요. 히틀러가 집권한 이후에 독일군이 굉장히 혁신적인 군대가 돼서 쓸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우리 2차 대전 전간기 때 얘기했었을 때 독일은 많은 장교와 엔지니어들을 소련에 파견해서 거기서 이제 기갑전 훈련을 받았었잖아요. 이게 거의 10년 가까운 세월이었거든요. 이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독일군이 수행했던 이런 여러 가지 교육 훈련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혹독한 체력과 적응 훈련이었어요. 이게 뭐냐? 독일군은 내부 규정이 뭐냐면 기준 미달 시 야간 주말 추가 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체력을 극대화하는 훈련이 있었어요. 이게 체력 검정 기준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10년 넘게 같은 강도로 반복해서 전투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체질화가 되는 거예요. 완전 체질화가 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어떤 부대예요? 일반 보병 부대가 아니죠. 기계화 부대잖아요. 기갑 부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장교 병사 구분 없이 차량에 대한 근본적 이해와 마스터를 시킵니다. 자동차부터 전차까지 차량 면허 취득의 의미였어요. 그다음에 평지, 야지, 험지, 주야간 기동을 모두 통과해야지 전차병 자격을 부여합니다. 또 하나 이게 조종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원 야전 정비 역량을 갖추게 합니다. 정비까지. 그리고 장교는 더 높은 정비 자격을 요구하고 여기에 미달되면 진급이 불가해요. 야, 장교도요. 장교도. 잘 들으셔야 돼요. 4주간 실제 정비 공장에 투입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정비 공장 투입한다 뭐 견학하는 것 같잖아요. 이게 아니라 조종 시험 중에 고장 미션을 줘요. 갑자기 고장이 탁 나게 한 다음에 즉시 이걸 수리해서 주행할 수 있는 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야, 진짜. 이렇게 해서 실전성을 강화합니다. 그다음에 상급 지휘자는 조종 정비 시험의 감독관을 맡아서 타인의 장단점을 통해서 자신의 전술 지휘 감각을 재교정하는 이런 훈련을 굉장히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상황에서도 전차가 고장났을 때 누구나 다 고치고 상대편 전차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조종 정비 시험 감독관을 장교나 부사관을 시키잖아요. 거꾸로 바꿔요. 병사들이 그 감독관을 하고 장교가 고치게 하면서 한마디로 하는 거예요. 전차장이 전사하는 순간부터 네가 전차장이다. 어떡할래? 어디서 어떤 지휘관이 공백이 생겨도 네가 대신해야 된다. 누구든 어느 자리든 다 바꿔서 낄 수 있는 네. 모듈화가 됐네. 예. 아,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본국으로 귀국을 해요. 거의 10년간 이런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본국으로 귀국해서 이게 베르사유 체제니까 어쩔 수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그 유명한 골판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동차에다 캔버스 씌워가지고 이거 전차라고 하고 이걸 훈련한 거죠. 훈련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독일군이 굉장히 많이 했던 게 아마 우리 심 교수님도 아실 텐데 사판 훈련이에요. 네. 축소 지역 모형 위에 아군 조건 표식을 두고서 행동, 거기에 대한 대응, 거기에 대한 역대응 이거를 수많은 시뮬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워게임 크리스 슈피를 갖다가 계속 하는 건데 뭐 이건 뭐 독일의 장교 교육의 일반적인 방법이죠. 그리고 이런 거잖아요.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네.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뭐 이런. 네, 네, 그렇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독일군이 독해요, 확실히. 짜투리 시간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짜투리 시간에 암기 카드 훈련을 시켜요. 어우, 그러니까 목표 지역 접근 경로별 사진, 거기 분석 자료, 스케치, 평면 입처대를 오퍼레이션 북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보게 해요. 예. 그래서 서로 이걸 카드로 퀴즈를 내요. 이거 뭐지? 어디? 막 이렇게 해서 이걸 하다 보니까 모든 이 전차병이나 장교들 머릿속에 프랑스로 진격하는 기동로의 모든 장면, 지형 이런 게 완전히 꽉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감고도 찾아갈 수 있다. 이런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상태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까지가 기본 소양 훈련입니다. 기본이야. 여기까지가. 아, 독일 사람 언제 쉽니까? 네. 선택 과목 아니야. 필수 과목이 끝난 거야. 이게. 예. 그 다음에 심화 과정이 들어가는데 첫 번째 참전자 노하우를 습득해요. 1차 대전이나 이런 데 스페인 내전에 참전했던 사람들 끌고 와가지고 모의 리허설 훈련을 엄청나게 합니다. 이 리허설 훈련을 왜 하냐? 전투 절차를 기계처럼 몸이 익숙해야 된다. 네 근육이 모든 전투 절차를 다 기억해야 한다. 굳이 머리로 생각할 필요 없이 그렇죠. 따다닥 나오게끔 네.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정신교육도 중요한데 세뇌 수준을 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뭐 나치의 뭐 이론의 경도 이게 아니라 왜 우리가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느냐 그 명분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얘기해요. 결국은 우리가 프랑스를 제압하고 해야지 우리 독일 민족이 살아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하냐면 국비 지원으로 해외 견문 유학을 해주는데 프랑스, 영국, 오스트리아에 진짜 아낌없이 보내요. 이 사람들 아낌없이 보내서 거기에 가서 그냥 관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풍습이 뭔가 그 사람들의 평소에 생각하는 게 뭔가 거기에 대한 굉장히 심도 있는 연구를 해요. 심지어 뭐 언어 습득까지 굉장히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침공 당시의 독일군을 보면 프랑스어를 할 줄 아는 독일군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주 외국어도 요즘이야 무조건 영어를 배우지만 그땐 프랑스어 배우는 학교가 태반이었거든요. 네. 라틴어와 프랑스어를 대부분 가르쳤죠. 근데 지금도 놀라운 게 독일 학생들 그리고 북유럽 쪽 학생들은
2개국어, 3개국어를 꽤나 많이들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프랑스 쪽 유학 갔다 온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프랑스 학생들 중에 2개국어 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긴 그래 프랑스 사람들은 그렇게 외국어를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희한하네. 지금 뭐 이때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철저한 교육이나 국가관의 주입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독일은 인재를 하고 굉장히 판단. 이걸 중요한 게 이게 1920년대 말부터 히틀러 집권기 전까지 계속해서 한 번도 강도를 낮추지 않고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피교육자가 전투 감각과 동기를 얻고 고급 지휘관은 기획, 준비, 실행에 바로 쓸 수 있는 프레임, 즉 시스템을 확보하게 하는 거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딱 한 번 갖춰놓으면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생겨도 바로 즉시 상대방보다 훨씬 월등하게 압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독일군 기갑부대의 교육 목표였고 그 결과였습니다. 시야를 좀 더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전역을 지켜보면서 발을 동동 구르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어디에 얹으면 좋을까? 아 근데 이 사람은 지금까지 자기가 주인공인 줄 알았던 사람인가요? 혹시 성이 무? 무솔린이라는 분이죠. 자 이제 이탈리아가 나왔으니까 우리 심 교수님이 전 굉장히 기대됩니다. 1차 대전 때부터 우리 심 교수님께서는 이탈리아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있었거든요. 네. 아, 있었죠. 무솔리니가 나오는 순간 제가 생각했던 이탈리아는 이미 무너졌다. 아이고 야 태세 전환이. 내 마음속에 이탈리아가 아니야? 무솔리니가 39년 9월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했을 때 독일 편을 들지 않고 참전하지 않겠다 그렇죠. 라면서 일종의 중립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실로 삼았던 게 뭐냐면 우리가 전쟁을 하려면 향후 한 3년에서 4년은 더 필요하다. 우리는 모든 게 부족하다. 경제도 안 되고 군수 능력도 안 되고 국방력, 군사력도 안 되고 병력의 훈련 상태도 엉망이고 큰 전쟁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를 구실로 삼았던 무솔리니예요. 무솔리니는 하지만 네, 자기 국민들한테는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800만 명의 동원을 바로 동원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었잖아요. 히틀러는 그래도 전략을 위해서 허장성세를 했었는데 네. 무솔리니는 과실을 위해서 허장성세를 했던 이 사람이에요. 양반은 아무것도 없군요.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히틀러나 이런 사람한테도 와, 우리는 충분히 이용 가치가 있는 국가야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고 사실 이때 히틀러랑 무솔리니가 약간 강철 뭐 동맹 약간 이런 식으로 맞으면서 되게 보여주기를 많이 해요. 우리는 정말 탄탄하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사실상 히틀러와 무솔리니는 서로를 깊이 불신하고 있었어요. 히틀러도 뭘 할 때 무솔리니는 안 알려주고 무솔리니도 뭐 할 때 히틀러한테 굳이 이야기를 안 하고 쇼윈더 형제네. 근데 이제 프랑스가 곧 망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걱정되는 거예요. 진짜 이제 히틀러가 멋대로 하겠구나. 또 하나는 나도 뭐 숟가락 하나 올려야지 평화협정 같은 거 할 때 내 지분이 우리 이탈리아 지분이 확보될 텐데 이대로 끝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따먹을 게 없네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야겠다고 하면서 한 게 6월 10일 날 영국과 프랑스한테 선전포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콩고모를 따먹으려고요. 그러면 선전포고하고 그냥 프랑스로 진격한 거예요? 아, 예, 진격합니다. 네. 그래서 이때 이제 무솔리니가 주변한테 한 이야기가 있어요. 야, 죽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싸워라. 몇천 명 정도가 더 죽어야지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전리품이 늘어난다.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사실 정치적으로 이 군사력을 완전히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 무솔리니인 거죠. 그럼 무솔리니도 충분히 자기들의 이탈리아군이 네. 독일군만큼 싸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건가요? 질이 멸련한 프랑스군은 뭐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근데 가졌던 거죠. 무혈입성하면 그럼 뭐 아무 피해도 없이 했으니까 나 얻을 게 없는 그래도 열심히 싸워서 사상자를 한 수천 정도 내는 게 좋다. 약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탈리아가 공격을 한 게 어디냐면 알프 마리팀이라는 곳이고 거기 옆에 이제 사보이 그 마르위엔으로 이어지는 알프스 산악전선인데 여기에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마지노선의 산악 구간인 거예요. 여기가 지금. 그러니까 프랑스가 예산 낭비한 건 아니라니까. 네. 이탈리아 이놈들도 똑같은 놈들이야. 여기다 해야 돼라고 했으니까. 네. 이탈리아군이 동원이 적지 않았어요. 수십만 명이 갑니다. 오. 근데 문제는 이 라인이 알프스 산이잖아요. 산맥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협곡이나 고개마다 프랑스군의 콘크리트 요새, 그다음에 참호, 그다음에 포병, 대포 이런 거 버티고 있고 사실 지형 자체가 천연 요새인 지역이에요. 그럼 기계화 부대를 밀어넣기 굉장히 힘들죠. 딱 그겁니다. 기계화 부대 장점을 전혀 살리지 못하죠. 전차나 장갑차, 기계화 장비는 투입이 안 되고 좁은 산악로에 포병도 사실 못 갑니다. 그럼 결국 갈 수 있는 건 누굽니까? 보병. 보병뿐입니다. 결국 이탈리아는 1차 대전하고 똑같이 보병만 몰아 넣으면서 들어가는데 그런 보병은 프랑스군이 소수의 병력으로 충분히
저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보이 쪽에서는 프랑스군이 한 5천 명 정도가 있었는데 5만의 이탈리아군을 물리칩니다. 아니 근데 예. 그리고 좀만 더 들으세요. 그리고 네. 마우리에서는 프랑스군이 한 13,000이 있었는데 이탈리아군을 한 4만 정도를 막아내고, 그러니까 절대 압도하는 다수의 이탈리아군을 소수의 프랑스군이 다 막아냅니다. 근데 협곡 지형에서 포병 화력과 기관총 정도 있으면 보병은 무섭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아니 그래도 이탈리아군도 이제 기관총도 있고 그래도 압도적인 병력으로 와 그렇죠. 하면서 돌격하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어느 한 3m짜리 곳이라도 콘크리트 안에서 공격하는데 근데 어느 한 곳이라도 무너뜨리면 상황이 역전될 수도 있는데 그럴 능력조차도 이탈리아군에게는 없었다라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보급이 안 따라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이탈리아군 자체가 스스로 싸울 의지를 점점 잃어가요. 왜요? 동상이 찾아옵니다. 이때 6월 달이잖아요. 네. 근데 알프스에서는 밤에 추워서. 추워요. 추운 걸 몰라요? 추운 준비를 안 하고 간 거야 제대로. 그래서 오히려 전투 사상자보다 동상 환자가 훨씬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비전투 손실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일부 부대에서는 더 많이 죽어나가요. 그래서 이탈리아군이 이거 단순히 이제 못 싸운 게 아니라 현대전, 그러니까 이 당시의 양상의 전쟁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수행할 수 없는 군대라는 것을 너무나 여실히 보여준 게 이 지금 이탈리아군의 프랑스 공격, 알프스 전선입니다. 정근대 국가는 지금도 그러니까 1차 대전 막판에 나름 뭐 깨달은 것 같았는데 그 수준을 못 벗어났어. 오히려 겉으로만 사이즈만 더 커졌고 허장성세만 더 커졌지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군대가 지금 이탈리아 군대예요. 지금. 프랑스 지배계급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혐오감이 있는 적이지만 우리나라 안에 있는 좌파보다는 나치, 파시스트가 더 나을 수도 있다. 나 이건 굉장히 그 무서운 공산주의 얘기예요. 혁명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프랑스가 BC 정부를 수립하고 떨어져 나가니까 프랑스 함정들은 선택을 해라. 우리 영국 항구로 와라. 아니면은 자침해라. 자침해라. 6시간을 주마. 좌침은 진짜 기분 나쁘다. 불과 얼마 전까지 동맹국으로서 같이 싸워놓고서는 웬걸? 진짜 대포를 쏘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한 포격이 떨어지고 진짜. 수많은 이 사상자가 발생을 하고 꽤 많은 함정들이 여기서 크게 파손을 입습니다. 히틀러가 한번 괴링을 불렀어요. 할 수 있겠어 물어봤죠. 괴링이 어떻게 했게? 몰라요? 4일 안에 영국 남부 방어선 무너뜨리고 4주 안에 영국 공군 괴멸시키겠습니다. 더블 4예요. 딱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바다사자 작전 공격이 준비되게 된 거죠. 가능하지. 6주에 프랑스 끝냈는데.